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지금 현재 뉴욕이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한번 이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 싶어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략 한 550마일, 이거 뉴욕 기준으로 찍은 거니까 롱아일랜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제가 한 900km, 1000km 좀 안 뛰게 오늘 내려왔네요. 그냥 무작정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테슬라의 이런 인프라는 정말 편하구나.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 사실 예행 연습으로 인접주를 조금씩 이제 가보았는데 이참에 한번 가보자 갑자기 이렇게 실행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뉴욕, 동부 뉴욕을 기준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DC까지는 이거 제가 오면서 느낀 건데 그냥 주유소입니다. 그냥 주유소랑 같이 슈퍼차저가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정말 주유소 같이 충전하면서 왔고, 이 먼 거리를 사실 본의 아니게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어쩔 수 없이 텍사스에서 미시건으로 로드트립을 어쩔 수 없이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운전을 2시간 이상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토파일럿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칭찬에 칭찬을 더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먼 거리를 물론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늘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안전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FSD가 완성돼서 좀 더 편하게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항상 기준은 이게 사람들이 너무 테슬라에 대한 기준, 바라는 점이 너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내연기관 차들과 비교하고 지금 현재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주행 보조 장치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이런 상황에서도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잘 작동해서 이 정도는 할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쉬엄쉬엄 해보면은 키웨스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일이 터지거나 힘들거나 이러면 그냥 돌아갈 겁니다. 아주 할만하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은 엄청 춥습니다. 아주 막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닌데 아마 보스턴은 더 추울 것 같은데, 근데 한 900km 좀 내려오니까 여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굳이 키웨스트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벌써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합니다. 근데 뉴욕은 아침만 되면 막 5도, 7도 이런데 여기는 너무 따뜻해서 벌써 따뜻한 기운을 좀 받아서 기분이 좀 그래도 간만에 이런 긴 나들이를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전히 조금 부족하죠. 근데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슈퍼차저마다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좀 오래 세웠지만 그냥 한 15분?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비우고 초반에는 충전 속도가 빠르니까 한 10분, 15분 그 정도만 이제 하면서, 그 장거리 여행의 필수 팁은 쉬엄쉬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3시간마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15분만 충전해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논하는 게, 사실상 이제 미국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서는 정말 테슬라의 인프라는 이건 비교 불가하고 칭찬을 아낄 필요도 없고, 이건 극찬을 해야죠. 정말 어떻게 최고입니다. 진짜 전기차 중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거를 몸소 체험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이런 인프라를 같이 제공해주는 회사는 없다라는 게 역시 다시 한번 제가 직접 느끼면서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진짜 압살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 생각지도 못하게 카인드라이버가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는데, 이제 최근에 성능과 이제 주행거리에 대해서, 이것도 예전에 포르쉐 타이칸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모델 S의 주행거리가 뻥튀기 됐다. 고속도로 주행으로 우리가 테스트해보면 EPA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카인드라이버는 그런 에드먼드 같이 100% 충전을 안 한다든지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역사 전통을 자랑하니까요. 물론 기업의 스폰을 어느 정도 광고를 받으니까 친기업적인 정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에드먼즈 같은 이상한 짓은 하지 않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모델 3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왜 또 극찬을 했냐면 얘네들이 테스트한 모델 3가 2019년형입니다. 그러니까 OTA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번에 얘기하는 게 속도가 3초대입니다. 60마일까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거의 시속 100km에 가깝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60마일 기준이니까 그걸 3초 초반에 끊습니다. 이 가격에 이렇게 끊는 차가 없고,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이런 급변하는 것 때문에 또 아쉬움, 이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근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그나마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원래 자동차라는 게 감가상각이 큰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테슬라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져도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차가 많이 바뀌니까 뭐 물론 사시는 분들은 좀 아쉬움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2019년짜리를 가속도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슈퍼카의 뺨을 후려치는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카인드라이버도 이제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인프라스트럭처.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대단합니다. 진짜 테슬라 슈퍼차죠. 이게 아마 테슬라를 구매하는 절대적 이유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랙 모드 well developed, 다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단점도 꼽긴 했죠. 단점은 뭐 빌드 퀄리티라든지, 그 단점으로 카인드라이버가 꼽은 게 어떤 내연기관의 그런 감성, 으르렁거리는 사운드 트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뭐 전기차는 뭐 저는 소음이 없는 걸로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그치만, 그건 역시도 어떤 감성의 영역이니까 그래도 간만에 카인드라이버가 아주 극찬을 한 거 플러스, 뭐 물론 빌드 퀄리티는 깠지만 저는 지금까지 카인드라이버가 보여준 그 모습에 비하면 극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모든 게 이렇듯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S 롱레인지에 대한 이 고속도로 테스트, 이제 완전히 300마일을 넘었다는 거죠. 저도 그 전에 이제 비판을 가했죠. 포르쉐 타이칸이랑 비교할 때, 그러니까 타이칸은 그냥 해가지고 레인지를 뽑아낼 수가 없고요. 레인지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출력 저하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꼼수를 부려야지 주행거리를 그나마 뽑아낼 수 있는데, 이제 테슬라 모델 S는 그냥 가면 됩니다. 뭐 물론 그런 가속력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내에서 그래서 칠링 모드를 제공하긴 하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이걸 테스트를 하더라도 주행거리는 EPA를 거의 만족시킵니다. 저도 이번에 전비를 한번 확인하면서 왔는데, 이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따뜻해져서 그런지 예상보다 전비가 너무 잘 나와서, 트립 플래너가 있거든요, 테슬라 내에. 어디에서 슈퍼차저를 이제 충전해라, 뭐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I-95라고 이 뉴욕부터 플로리다까지 저 위에 메인부터 이렇게 오는 이제 인구가 밀도가 높은 큰 해안 도시를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 상에 어차피 휴게소마다, 한국과는 달리 이제 거의 휴게소마다 다 슈퍼차저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포인트에서 충전하는지 알려주는데, 이거를 너무 장거리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비라는 게 겨울이랑 여름이 정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트립 플래너를 한번 충전하고 계속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정확히 충전하는 타이밍을 잡는 하나의 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선요. 여튼 그러니까 인프라 때문에 뭐 주행거리가 딱히 큰 의미는 없지만, 이 롱레인지가 이제 카인드라이버 하이웨이 테스트에서도 이제 300마일을 넘었다라는 거죠. 비판적인 카인드라이버에 있어서도. 그리고 카인드라이버가 테스트한 역사상 최고의 제일 멀리 가는 전기차입니다, 이 테스트로서. 그리고 이제는 얼마나 이제 극찬을 했냐면,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전에 비판하던 거에 비하면. 이제는 정말로 내연기관하고 비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T500라든지 머스탱, 좀 연비가 안 좋은, 혹은 이제 집 레니게이드, 뭐 연비라든지, 그러니까 그래도 뭐 29마일 per 갤런이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거의 30마일에 가깝다라는 건 정말 좋은 거고요. 물론 이제 GT500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로 내연기관과 견줄 만한 주행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테슬라가 유일하고, 전기차의 리더로서의 정말 제대로 된 모습, 이제 완성형에 가깝게 되는, 거기다 인프라까지, 물론 미국 중부 이제 시골이라든지 지금도 내려오면서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의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역시 슈퍼차저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스테이션이요. 포트는 가보니까 많은데
자, 그러면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제 경쟁사들은 뭘 하고 있나? 예, 포드 마기에 대한 판매량을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왜 리스트에 없었냐면 그게 만 대를 못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팔았기 때문에 이게 워낙 양이 작아서 그 리스트 탑 20 안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작아서 만 대는 넘어야지. 이제 중국의 소형 전기차들은 워낙 많이 팔기 때문에 좀 만 대 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마기가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갔는데 타이틀도 확실히 참 그래도 테슬라를 좀 견제하는 듯한 타이틀이죠. 테슬라 이런 마켓 시어를 좀 뺏어왔지만 지금 반도체 쇼리지 때문에 지금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아이오닉 5를 봐서도 잘 아시겠죠. 기존의 내연기관은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도 전기차를 그렇게까지 이제 밀 생각은 안 보입니다. 칩 쇼리지가 이제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제 전기차부터 이제 제하는 거죠. 워낙 내연기관이 잘 팔리고 아직까지는 그걸 많이 팔아서 뭐 벌금을 낼지언정 괜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또 쌈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벌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무도 요즘은 내연기관 회사들이 인수합병을 하든 정말 큰 인수합병했거든요. 누가랑 합쳤냐면은 PSA랑 FCA 그룹,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이죠. 이 그룹이 사실 이제 PSA는 이제 푸조 시트레인입니다. 요 그룹 두 그룹이 합쳤는데 합친 당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합친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합쳤겠더라고요. 자, 이제 아마 킬로미터당 95g을 못 맞추면은 CO2 배출량을 이제 벌금을 유럽에서 왕창 내야 됩니다. 이게 왜 쌈박하냐면 FCA가 사실은 테슬라의 아주 주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맞춰가지고 이제 테슬라의 크레딧을 이제 레귤레토리 크레딧을 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요 소득원이었는데 올해는 드디어 FCA가 이것을 벗어날 듯 보입니다. 올해는요. 내년은 모릅니다. 올해는 이제 테슬라로부터 크레딧을 안 사도 맞출 수 있다라는, 그게 왜 그러냐면 PSA 그룹하고 합병하면서 PSA 그룹은 원래 2018년에 벌써 114g이었습니다. 2018년에. 올해가 95g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PSA 그룹이 소형차를 많이 팔고 이제는 전기차도 소형 전기차도 꽤 상당히 프랑스에서 적지 않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레딧이 좀 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소형차로부터 이미 대비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FCA랑 합치면서 부족한 FCA랑 이제 잘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FCA 그룹은 큰 SUV라든지 대형 세단들이 있으니까 전 라인업을 이제 잘 완벽히 구성하면서 친환경부터 해서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거듭나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 몸집이 좀 작거나 소형차 위주로 팔았을 때 그래도 크레딧이,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 크레딧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올인한 이제 볼보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면은 이렇게 정말 합병이라든지 정말 해처모여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적인 흐름에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이제 연합을 진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니드도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크레딧이 쭈냐? 테슬라 이거 악재냐? 글쎄요. 2030년까지 43g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갈수록 타이트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 내연기관 잘 팔고 있죠. 그리고 기준은 계속 매년 팍팍팍팍 내려갑니다. 별로, 그러니까 살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의 어떤 돌파구라는 잠시 이미지 방편이라는 거지, 결국 친환경차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차저 얘기할 때 이게 좀 빠졌는데, 지난번에 이제는 테슬라가 완전히 규격화, 이거는 솔라루프 때도 이야기를 했죠. 완전히 규격화를 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슈퍼차저를 그냥 갖다가 그냥 이런 클래스 A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임팩트가 크다.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사연들이 나오는데 유타 같은 데도 이제 테슬라 차량들이 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인기 있는 슈퍼차저의 스토리 4개밖에 없어서 툭 하면 고장났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근데 단 며칠 내로 이거를 트레일러로 실어다가 32개를, 그것도 250kW V3 슈퍼차저로 단 며칠 만에, 커플 오브 데이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틀인데 지금 다른 데들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좋은데,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고장난다 그러면 그냥 막 32개에서 60개 그냥 박아 넣는 거죠. 그걸 단 며칠 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가 현재 유일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차가 잘 팔리니까. 요 얘기가 좀 아까 좀 부족한 걸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배터리 얘기인데,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제 뭐 특허를 3불에 샀다. 작년에 이런 특허를 3불. 근데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아마 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더 들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이걸 3불에 진짜 페이턴트를 샀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지금 추측하기로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런 특허를 기반으로 캐소드, 이제 양극재죠. 이제 양극재 양산에다가 그러니까 온 게 아닌가, 혹은 이런 물을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보면은 물이 엄청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이, 그게 이제 독일 공장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 환경 규제를 이렇게 맞는 이유가 물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기 설프리 엑시드가 황산입니다. 그러니까 메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산을 쓰거든요. 이런 강산은 물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희석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여러 배터리에 들어가는 물질들은 일렉트로라이트 이온들입니다. 하이드로필 이온들이기 때문에 일렉트로 어피니티가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있는 이런 물에 잘 녹고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화학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케미컬도 다 첨가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수죠. 정말 안 좋은 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재사용해서 제로 웨이스트 워러라고, 이런 기술들까지 정말 친환경적인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때 리튬을 익스트랙션 하는데 지오서멀 얘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에 영향을 거의 안 주거나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이면서 이런 배터리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제 테슬라가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고, 이미 캐소드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 배터리 대량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들은 저는 솔직히 전에 얘기했듯이 이건 잡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되면은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테슬라가 차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FSD나 이런 것보다 이 배터리의 양산에 매우 관심이 많으면 하루빨리 진짜 테슬라가 대량 생산에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